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한식 재료관리 핵심 문제 세 번째 마지막 코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만 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강좌를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조리사 고시 쪽에 좀 더 가까운 목표로 엄선한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몇몇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혹시 잘 못 맞추시더라도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 공통으로 포함된 성분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예, 탄수화물은 탄소, 산소, 수소, 지질도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유독 탄소, 산소, 수소에다가 질소가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는 단백질에만 있는 거지 공통 분모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설탕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찌개를 끓인다든지 하면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상온 1기압에서 원래 100도에서 물이 끓는 거잖아요. 그러나 찌개라든지 이런 거는 100도보다 좀 높아요. 그 끓는 점이. 2번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팽창한다. 얼음을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물은 아주 특이해요. 다른 물질과 전혀 다른 성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밀도가 다른 물질과 너무나 차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원래 축소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면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움츠러들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상 4도까지만 그렇게 돼요. 영상 4도까지만.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영상 4도까지는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계속 작아져요. 그런데 영상 4도가 되는 순간 그 이하로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영상 4도부터 영하까지만 해당되는 말이고, 영상 4도보다 높을 때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물이 어는 동안 상태는 변하지만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의 우리가 그 에너지 소비되는 또는 에너지를 얻는 행위를 잠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열.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언다. 맞는 말입니다. 설탕물도 낮은 물에서 얼고 소금물도 높은 물에서 끓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리고당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사이클로덱스트린. 이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이 가수분해된 거예요. 왜 가수분해를 일부러 시키느냐?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상이 심하다든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경장영양이라고 해서 장으로 바로 공급을 해버리거든요. 음식물을. 이거는 이제 링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링거는 수액이죠. 근데 얘는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소화가 된 음식을 공급하는 거죠. 이걸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피노스 맞아요. 올리고당이에요. 덱스트린도 올리고당이고요. 스타키오스도 올리고당이에요.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전분이에요. 전분인데 동물에만 있는 전분이에요. 식물에 원래 전분은 식물에 있는 거죠. 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리코겐은 동물에 있는 전분이다. 얘는 올리고당이 아니에요. 그럼 올리고당이라는 말이 뭐죠? 예, 이거는 3당에서 원래는 9당까지 이렇게 홀수 자리의 당이 모인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냥 10당도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 내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수소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한다? 수소 이온을 플러스 시켜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수소를 추가함으로써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포화지방산처럼 만들어요. 포화지방산은 아니에요. 그냥 포화지방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랜스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지방산보다 더 나빠요. 건강에는. 그럼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포화지방산보다 포화지방산이 맛이 더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지방을 우리가 경화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경화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쇼트닝이에요. 쇼트닝과 마가린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에스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이나 염기, 효소 등을 통해서 산의 알킬기를 치환해서 다른 종류의 에스터나 알코올, 술 종류를 만드는 것을 에스터 교환 반응이라고 그래요.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기와 환원당을 작용시켜서 비효소적으로 갈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빵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자동상화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공기 중에 방치를 하면 지방산이 유리되어서 연쇄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산화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미노산은 뭐의 최소단위라고 그랬죠? 단백질의 최소단위죠. 예, 지질의 최소단위는 뭐예요? 지방산이죠. 탄수화물의 최소단위는 단당, 예, 뭐 포도당, 갈락토스 이런 단당류가 탄수화물의 최소단위예요. 예, 아미노산의 구조 및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성질과 관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중 지방족은 소수성이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 지방족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미노산 중에서 성질이 지방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질은 소수성이잖아요. 소수가 뭐예요? 소수가. 예, 물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물하고 안 섞이죠, 기름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잘 녹지 않죠. 아미노산의 등전점은 균일하다? 아니에요. 아미노산마다 등전점이 달라요. 등전점이 뭐예요? 등전점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치가 동일해져서 전기적으로 중성에 이르는 지점의 pH 값을 등전점이라고 해요.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등전점은 입자가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가라앉아 버려요. 원래는 이게 우유라든지 이런 게 이게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물 안에 그 단백질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물처럼 완전히 액체가 아니고 뭔가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섞여 있는 것이 평소에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등전점에서는 얘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해도가 적어진다든지, 마찰력이 감소한다든지, 부피가 감소한다든지, 점도가 감소한다든지, 표면 장력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이제 성질이 등전점에 아주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등전점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3번, 아미노산은 모두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아미노산은 양성전해질이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깊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카르티노이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서요. 카르티노이드는 루테인, 크립토잔틴, 나이코펜, 칸티잔틴 이런 색상에 해당되는 그 물질이죠. 예, 이거는 쿼세틴이 답이 되겠고요. 쿼세틴은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예요. 카르티노이드계 색소가 아니다. 카르티노이드계 색소는 루테인, 크립토잔틴, 나이코펜, 또 칸티잔틴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혈색소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2번에 헤모글로빈이다. 헤모글로빈은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거기에서 피 색깔이 빨갛게 보이게 하는 게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산소를 이동시키는 주 물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예, 미오글로빈은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얘는 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근육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봤을 때 빨간색이 고기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건 이 미오글로빈 때문에 그렇다. 아스타잔틴은 예, 혈색소는 혈색소, 색소는 색소인데 아스타잔틴은 어디에서 발현하느냐면 갑각류의 껍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데서 멜라닌은 예, 사람의 피부라든지 이런 피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색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당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답은 스테비오사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얘는 인공감미료예요. 그런 천연감미료에서 가장 다른 것은 뭐죠? 과당, 예, 프록토스, 과당입니다. 자일리톨은 달기는 한데 치아라든지 이런데 끼었을 때 충치가 먹을 수 없는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일리톨로 만든 껌도 있죠. 예, 설탕은 과당보다는 이거 뭐 천연당이에요. 설탕은 천연당인데 과당보다는 조금 덜 달죠. 예, 계속해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알리인은 어떤 채소의 성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알리인은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이제 조직이 파괴되면서 알리신으로 변해요.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마늘이 톡 쏘는 매운맛이 나게 된다. 무의 매운맛은 뭐죠? 예, 이거는 티오글로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미로신네이스라고 하는 효소하고 만나서 유황 화합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후추는 피페린, 겨자는 시니그린이 모두 다 미로시네이스의 효소에 의해서 맛이 매운맛으로 바뀌는 거죠. 예,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물성 자연독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예, 오카다산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조개, 가리비, 모시조개, 바지락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설사성 독이에요. 아주 심한 독은 아니죠. 시구아테라 이거는 신경성 독이에요. 태평양이나 카리브해 쪽 아열대 바다에 사는 한 400여 종 물고기에 들어있는 좀 독성이 강한 독입니다. 고시풀은 이거는 목화, 즉 식물성 독이에요. 테트로도톡신 이게 바로 보거에 있는 독이죠. 보거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뭐 호텔이라든지 뭐 유명 음식점이 아니고 그냥 한 평, 두 평짜리 보거집을 내가 자영을 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트로도톡신이 그만큼 맹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보거를 테트로도톡신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뭐 파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먹는 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살행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남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특유의 쓴맛이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냉수에 담가두었다가 이용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작물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퀴노아입니다. 예, 호밀은 러시아, 북유럽,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수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예, 원래는 아프리카산이에요. 그래서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주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에서 또 특이하게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귀리는 얘는 이제 러시아 등 북유럽, 캐나다, 그러니까 좀 추운 지방에서 많이 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퀴노아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이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완전 식품에 가까워요. 특이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원이에요. 퀴노아가.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질 함량이 가장 높은 콩류를 지금 물어본 거죠. 예, 이거는 땅콩이에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고 콩입니다. 호두는 견과류죠. 그러니까 얘는 기름이 사실 많긴 하지만 이 답이 아니죠. 콩류를 물어본 거니까. 예, 그래서 호두는 일단 콩류가 아니라서 제껴진 거고, 팥은 이 중에서 지질이 제일 적은 거죠. 팥은 기름기가 없죠. 예, 대두는 우리가 콩기름을 짜는 콩이니까 뭐 지질이 많은 거는 맞지만 땅콩은 거의 한 45% 정도가 지질이에요. 예,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과체류와 피토케미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파이토케미컬이 뭐죠? 예, 이게 파이토케미컬이 아직은 과학적으로 영양소라고 완전히 판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6대 영양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냄새라든지 또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딸기에 라이코펜, 예,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나 엘라그산이 있지 라이코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어디에 있느냐면 수박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거죠. 예, 포도에 설포라판,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어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엘라그산이라든지 커세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양성분이에요. 예, 배의 커세틴,
포도에도 코세틴이 있었죠? 예, 배에 코세틴이 맞는 말이에요. 수박은 아까 라이코펜이 있었다고 했죠? 수박의 빨간색이 라이코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리신은 마늘에 있는 거죠. 예, 마늘의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하는 거죠. 예, 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근육의 구성 단위로 가늘고 긴 원통형이며 근초라고 하는 원형질막에 둘러싸여 있고 바깥쪽은 근섬유막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근섬유막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근섬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 건 맞지만 문제를 맞추려고 낸 문제입니다. 예, 근육막이라고 하는 말 원래 없어요. 이런 말은 원래 없는데 이거를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이 근막을 근육막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가장 큰 규모의 근육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결체 조직이에요. 결체 조직은 뭐죠? 이것과 저것을 이 조직과 저 조직을 이렇게 묶어놓는 걸 결체 조직이라고 하죠. 예, 그 결체 조직에 해당되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묘세혈관은 생뚱맞은 거니까 이건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골격 근섬유 중에서 근원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해서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소포체라든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다 근장이라고 해요. 근육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모두 근장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렇게 집어 올릴 때 근육이 수축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근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의 지방구, 이 지방구가 동그라미 모양의 지방이란 뜻이죠. 가 뭉쳐 크림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균질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균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액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 지방이 이렇게 막 뭉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기름기가 퍼져 있게 하는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원래는 이 우유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 이 지방구들이 기름이죠. 해서 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중 유적형이 우유가 대표적인 수중 유적형의 유화 물입니다. 예, 결정화라고 하는 것은 고체화 시키는 거죠. 액상화는 액체화 시키는 거고 유화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거예요. 우유는 유화된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크림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균질화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로 인과 결합했대요. 그러니까 인단백질이란 뜻이죠. 예, 이건 카제인이에요. 카제인. 사실은 우유엔 제일 많은 단백질입니다.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미립자를 형성하는 거죠. 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균질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구를 잘게 쪼개는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락토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락토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우유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알부민은 단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유에 포함된 단순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프로테오스 펩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펩타이드라는 것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 큰 단백질이 가수분해돼서 작은 단백질로 변한 것 중에 하나예요. 프로테오스 펩톤이라는 게. 락토글로불린은 카제인, 요 카제인이 있죠? 카제인을 제거한 유청 단백질에 포함된 면역 성분이에요. 애기들한테는 이 락토글로불린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용유지의 가공 단계에서 독류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녹는 점이 높은 아실글리세롤 또는 왁스, 아실글리세롤은 중성지방의 그 뼈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왁스는 단순 지방이에요. 고체가 되어 석출되게 하고, 석출된다는 것은 뽑아낸다는 뜻이죠. 이를 제거하여 액체상의 기름만 생산하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기름만 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는 이제 독성을 독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든지, 산성을 중화시킨다든지, 또는 중성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알칼리성을 중성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걸 중화라고 하는 거죠. 탈취는 예를 들어서 콩기름은 비린내가 나요. 콩 비린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콩 비린내가 나게 기름을 만들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콩 비린내를 제거해야 되죠. 그걸 탈취라고 그래요. 탈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인단백질 얘기 나왔었죠. 그렇게 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는 색깔, 이게 노란 색깔이 나야 기름이 이뻐 보이는데 여기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걸 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자 간의 화학결합을 하지는 않지만 수소에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산소에는 부분적인 음전하가 생성되어 강한 인력을 형성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 이런 걸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그냥 듣고 흘려 버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물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 분자 중에 산소가 이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를 이렇게 끌어서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붙어 있어요.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체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금속 원자가 모여서 결정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듐과 나트륨이죠. 염소가 뭉쳐서 소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결정체를 만드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하고, 반데르발스, 이건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통상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데르발스 파워.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극성이 없는 분자가 순간적으로 극성이 생겨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긴 것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포도당 2개가 축합. 이거 축합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돼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분자가 생겨내는 것을 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당이 생성되는 반응이 뭐냐?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펩타이드 결합 축합 반응이에요. 그런데 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에스터 결합 축합 반응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질을 만드는 거예요. 에터 결합 얘도 축합 반응이에요. 그런데 뭐를 만든다? 메틸기가 결합해서 알코올보다 조금 더 물에 가까운 형태의 결합을 만드는 에테르 결합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산소 원자 2개가 메틸기 하나하고 결합하는 구조를 에터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분 입자나 전분의 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원래 호화 현상이 뭔지를 설명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이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 호화된 전분은 가열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분 분자 간의 수소결합 등의 형성으로 결정화되는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호화와 노화는 반대예요. 예, 맞는 말이죠. 전분입자는 결정성형력과 비결정성형력이 섞여 있어서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복불절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분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의 십자 모양이 나타나요. 이런 식의 십자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복불절 현상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은 현미경인데 광선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거를 잡아내는 현미경을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선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광선을 인식하는 거죠. 예, 빛의 반사를 인식하는 거니까. 전분입자를 물 없이 고온으로 가열하면 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호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화는 물이 있어야 돼요. 전분이 물과 열을 받았을 땐 호화가 되고 물 없이 열을 받으면 호정화. 호정화의 대표적인 게 뭐죠? 미숫가루. 예. 곡류전분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 주성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밀로펙틴은 찰곡류, 아밀로스가 20%, 아밀로펙틴이 100%, 80%인 것은 매의 곡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지가 기름이라고 그랬죠? 녹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포화도가 높을수록 녹는 점이 낮다. 틀렸어요. 높아요. 포화도가 높고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녹는 점은 높습니다. 유지의 녹는 점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범위값이다. 맞는 말이에요. 물은 특정 지점에서 얼고 특정 지점에서 끓죠. 물의 녹는 점은 몇 도예요? 섭씨 0도죠.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은 섭씨 100도잖아요. 그런데 유지는 그렇지 않아요. 유지는 일정한 온도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온도까지 범위 내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3번 포화지방산은 탄소수가 증가하면 녹는 점도 높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탄소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산 표시를 어떻게 하죠? C 예를 들어서 18 아래 땡땡 이건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1 이상이면 만약에 이게 제로면은 이거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불포화 부분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제로면은 이게 이중결합 수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는 불포화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탄소수가 높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포화지방산은 분자량이 증가하면 녹는 점도 높아져요. 예, 분자량이 증가하는 거하고 그 탄소수가 높은 거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22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녹는 점이 높아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그 지방이 만약에 40도에서도 안 녹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의 체온이 아무리 높아도 37도가 올라가지 않죠. 근데 40도가 돼도 기름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내에 덩어리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거죠.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섬유상 단백질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섬유상이라는 건 뭐죠? 실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부상 단백질이에요. 왜 그렇죠? 이 피 속에 있는 거니까.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시키는 거기 때문에 동글동글해요. 케라틴은 뭐예요? 머리, 카락, 또 발톱, 손톱 이런 게 케라틴이죠. 콜라겐은 연골이나 피부 이런 것들이에요. 엘라스틴은 힘줄, 다
섬유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과의 껍질을 벗기고 공기 중에 방치하면 갈변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뭐냐? 예, 이거는 폴리페놀 옥시데이스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의 조직이 손상되면 기질인 폴리페놀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갈변 현상을 초래하는 효소적 갈변을 초래한다는 거죠. 예. 리폭시게네이스는 뭐죠? 예, 이거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효소예요. 셀룰레이스는 이건 식이섬유의 소화효소예요. 사람한테는 없다고 그랬죠? 예. 폴리갈락토로네이스는 예, 이거는 팩틴 분해 효소예요. 얘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예, 과일이 숙성되는 거예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강 내에서 찌르고 아픈 자극을 주어 통증을 유발함으로써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예, 매운맛입니다.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매운맛은 원래 맛이 아니에요. 원래 맛이 아니고 원래 통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뇌가 이 통증을 매운 맛으로 착각을 해요. 예.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냄새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알코올류, 알데하이드류, 케톤류 이런 것들은 다 냄새 성분의 휘발성이 있는, 타닌류는 맛 성분이에요. 이거는 커피의 쓴맛, 녹차의 떫은 맛, 카테킨이 타닌의 종류입니다. 예, 이런 맛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재료 관리 부분은 이것으로 완전히 마치고 다음번에는 위생, 식품 위생 관련된 기출문제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또 기회가 되면 조리사고시도 깔끔하게 합격해서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좀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필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